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박수현 초대 대변인을 내정하는 등 수석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임기 말 국정 안정을 위한 쇄신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밖에 정치권 주요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급 8명을 이 대규모로 인사 단행했습니다. 문 대통령 임기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 인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먼저 그 박수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초대 청와대 대변도 했고 당의 대변인, 뭐 수석도 했고 방정규 시민사회 수석은 여러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가지고 활동을 오래 하신 분이고요. 남영숙 경제보좌관 역시 경제통상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국내 경제 네트워크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능력이나 경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 지금 1년 남은 그 국정 임기를 책임지고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끝까지 국정 운영 동력을 유지를 해서 성공적으로 국정 운영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네, 이기재 교수께서는 이번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차피 이제 청와대 임기 1년이 안 남았기 때문에 뭐 대부분 이제 순장조라고 하죠. 이제 대통령과 이제 임기를 같이 할 사람을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초기에 청와대 인사는 굉장히 관심이 크지만 말기에 청와대 인사는 그다지 관심이 크지 않은데 다만 이제 이번에 좀 지켜볼 것은 사실 그 야당에서 김혜수 그 인사수석에 대한 경질 요구가 계속 있었잖아요. 최근에 그 장관 후보자로 낙마했던 우리 박준영 후보자 해수부 장관 그 건 관련해서도 사실 배우자의 SNS만 좀 검색만 해봤어도 그 도자기 그 밀반입 그 사건 같은 경우는 미리 좀 걸러낼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질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인사에서도 또다시 이제 연임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여전히 그 청와대가 이 고집을 부리고 계속 인사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그냥 주관대로 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번 인사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이번 결과? 예, 뭐 그 한미 정상회담의 이후 이제 성과가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 북미 관계라든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또 백신에 대한 파트너십 여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주 성과적인 정상회담이었고 그 성과가 구체적으로 실제 우리 국민들이 이후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관계나 한미 관계에 있어서 동맹 이상의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회담이었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예. 뭐 모든 언론이나 뭐 매체 전문가들의 공동된 평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여론에 반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예. 뭐 이제 말씀하시죠. 그 며칠 전 이제 청와대에서 뭐 대부분의 이제 긍정적이고 성과적인 평가라는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당에서는 좀 다소 인색한 평가를 계속 하고 계신데요. 적어도 외교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 성과를 폄훼하려기보다는 그 성과를 가지고 여야가 같이 경쟁하면서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좋은 결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방미 성과에 대한 우호적인 국민 여론이 반영된 결과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죠. 왜냐면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뭐 미국 정상과의 회담이나 그다음에 주요한 외교 정상들과의 회담 이후에는 지지율이 반등하는 것은 공식처럼 돼 왔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첫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회동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보통 그렇습니다. 이 정상회담은 실패하지는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리 조율을 다 하기 때문에 결국 갔다 오시면 성과를 내게 돼 있는 건데 예. 그런 차원이 좀 반영됐다고 보고 사실 야당에서는 지금 44조 원의 기업 투자를 해놓고 55만 명의 백신을 확보한 게 다냐 이렇게 해갖고 이제 폄훼를 하고 있지만 사실 뭐 44조 원 같은 경우도 기업이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또 미국이 현재 55만 명 이상의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게 특별하게 어떤 사실을 백신을 추가 공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상식적 선에서 어떻게 보면 방미의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건과 더불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만한 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코로나 백신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이 파행 끝에 이제 끝나면서 청문 보고서 송부 기한을 넘겼고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했는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좀 높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끝까지 협의를 해서 그 합의하에 그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뭐 마지막까지 놓지는 않고 있는데 예. 이 파행되는 과정 자체가 보면 의원들 간의 이제 갈등이 문제였습니다. 실제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 내용이 뭐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었고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잘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이제 문제 삼으면서 결국에 파행이 됐고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퇴장 이후에 그 송부 기한을 넘기면서 이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예. 이제 이미 뭐 기한도 도과가 됐고 그 검찰총장의 공백이 벌써 3개월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장이 없는 상태가 이렇게 오래된 건 조직의 안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대화 노력은 하겠지만 어려울 경우에는 뭐 단독이라도 통과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기재 교수께서는 이번 인사청문 정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좀 사실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문회를 하면서 지금 그 김용민 의원이 유상범 의원한테 그 대리 수술에 대한 자문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호수 검찰총장의 청문회를 하는 와중에 같은 청문위원인 동료 야당 의원의 의혹 제기를 하는 이게 황당한 사례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파행으로 간 건데 이게 다소 이게 김호수 그 검찰총장 후보자를 방어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파행을 시킨 건가 할 정도로 사실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신 거고요. 그러는 바람에 사실 김호수 검찰총장의 어떤 검찰 중립성, 독립성에 대한 소신 그리고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그러니까 차관 이후에 바로 로펌에 가면서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관여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명이 안 되고 그냥 파행으로 연결되어 버린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예. 다음으로는요, 저희가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선에 진출한 5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30대이자 영선 주자였던 이준석 후보 1위로 본선에 진출을 했거든요. 이번 결과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놀랍게 봤습니다. 어떻게 지금 보수당 내에서 36세의 당대표 주자가 물론 이제 예비 경선입니다만 여기를 1위로 통과할 수 예. 있는지 그것도 표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41% 2위인 나경원 후보가 29%에서 12% 격차로 1등을 했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현실이고요. 사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로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선전할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예. 당원 투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보수당의 책임 당원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준석 후보가 1위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은 가졌거든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발생했고 이 결과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정말 정치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국민의 여망들이 상당히 안 보이는 바람 그리고 보이는 바람으로 존재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남에 계시는 보수층의 지지자도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하기 시작했구나 이런 거거든요. 과거에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의 유권자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책임 당원들은 사실 영남의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영입하면서 정권을 2번이나 창출한 그 경험이 있지만 예.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영남의 그 보수층의 그 소위 얘기해서 딱딱한 고정관념 속에 계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4.7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하면서 생각들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중도층 그리고 젊은 층을 지지를 받아야 뭔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남의 책임 당원들도 이준석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서 아주 의외의 결과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 예비 경선을 지켜보면서 다른 초선 의원들의 본선 진출도 굉장히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결국 본선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웅 의원과 이제 김은혜 의원 초선 의원이 이제 선전을 기대했는데 사실 그분들의
그러니까 프리젠테이션을 다 봤는데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도 신선하게 봤겠지만 결국은 당원들의 판단은 그리고 국민들의 판단은 김웅, 그다음에 이준석, 김은혜 세 명의 후보에게 표를 나눠줬을 때 예. 혹시라도 젊은 층이 전체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이제 걱정, 우려가 있었다고 보고 이런 가운데 김은혜 의원의 지지세도 이준석 의원에게 쏠리면서 확실한 1위 주자를 만들어주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뭐 김웅 의원이나 김은혜 의원도 이번에 낙선 사례를 보니까 예. 아주 이런 상승, 이런 세를 가지고 오히려 젊은 층의 지지를 확실하게 이끌어내겠다, 이준석 후보를 돕겠다는 식의 그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본선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예, 문턱을 넘진 못했지만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고 또 이준석 후보가 1위를 하고 이런 모습들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이 여당이었든 야당이었든 어떤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의 모습으로는 한 번도 이제 경험하거나 보지 못했고 실제 이런 변화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리라는 것도 사실은 혹시 하긴 했지만 정말 이제 놀라운 결과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김웅 의원이라든가 김은혜 의원 이제 본선 통과가 안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사실은 뭐 워낙 일찍 정치에 입문했고 정치 시작이 지도부였던 분입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그리고 오랫동안 했고 워낙 언론에 노출도 많고 워낙 달변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제출하고 이런 긍정적인 면과 장점이 많은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의원의 개인 브랜드, 개인적 경쟁력이 굉장히 드러나고 있는 선거라고 보여지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웅 의원이라든가 김은혜 의원이 본선에 가지 못한 것이 국민의힘 내부가 전면적인 보수혁신이나 세대교체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준석 개인에 대한 호감이라든가 당원들의 지지는 분명히 있고 이게 의미 있는 변화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이어질지 만약에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이 당선이 된다고 해도 지금 일각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전면적인 어떤 혁신까지 이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돌풍이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 그 경선 룰에 관해서 잡음이 좀 많았잖아요. 네. 어제 이 역선택 방지 룰 등을 담은 이 경선 룰이 정해졌는데 중진들의 단일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 이준석의 돌풍 변수는 없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돌풍 수준이 아니라 그 허리케인급 초특급 태풍입니다. 이게 예. 만약에 이준석이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당선된다면 이거는 국민의힘의 변화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변화, 그리고 정치 전체의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이준석 후보가 됐을 때에 이 상황에서 정치를 그만둬야 되는 분들이 많이 두려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진연합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 청년들의 열망이 사실 이준석 후보에게 몰려 있는데 중진들이 연합을 해서 만약에 청년들의 정치 어떤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됐을 때 예. 국민의힘은 심각한 역풍을 맞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단지 이제 어쨌든 경선은 룰이기 때문에 경선 규칙은 통과됐습니다. 경선 규칙은 통과됐고 그거는 지금 요번에 그 예비 경선은 50%대 50%. 그래 당원 책임 당원의 여론조사 50%, 그다음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인데 이게 이제 70대 30의 규정으로 변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어제 그 확정된 경선의 룰과 관련해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의 지지자도 이 여론조사를 받고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에게 누를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는 뺄 것이냐 요 논쟁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 그다음에 정당 지지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만 여론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전화가 갔을 때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어느 정당을 지지하냐고 할 때 민주당 지지라고 하면 전화가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역투표 방지 조항은 통과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비중, 청년 비중 이런 문제가 그 예비 경선에서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당원 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여론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원 조사는 책임 당원 전체 그러니까 32만 명에 대해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모바일로 투표를 하는 것이 전화가 와서 그걸 모바일로 투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청년 분할 이런 건 이제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 투표층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아무래도 영남 기반의 그 강성 책임 당원들의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준석 후보가 예비 경선을 1위로 통과했지만 지금 페이스북에 오늘 그 올코트 프레스를 하겠다. 이제 전면전을 뛰겠다라는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게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지금은 여의도에 사무실도 캠프 사무실도 구하지 않고 직원도 없고 문자 메시지도 안 보내면서 홀홀 단신으로 지금 대구에 가서 뚜벅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올랐는데 그런데 이제 본선에 가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임 당원의 전수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훨씬 더 활동력을 배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도 이제 문자 메시지도 보고 이제 모든 걸 걸겠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본선 결과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기대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후보 본선에서도 지금의 기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여전히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 다른 후보들 중진들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이제 기본 지지층이나 당원층이 저 태극기 부대에 있는 극우적인 성향에서부터 뭐 여러 층들이 형성돼 있는데 주 당원들의 구성을 볼 때에는 사실은 이게 좀 이준석 그 최고위원이 대표가 됐을 경우에 당 통합을 잘 이루어서 보수 혁신을 통해서 중도층도 확장하고 뭐 그래서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원들이 주로 평가하고 판단하게 될 텐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이준석 최고위원은 유승민 최고위원과 같이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탈당한 경력도 있고 탄핵을 또 동의했던 부분도 있고 이런 측면을 보면 영남 중심의 당원들로에서 입장에서 보면 본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계속 부각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아우르는 이 본선을 치를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여론에서 이끌어가고 민심이 당심을 이끌어가는 구도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수도 있어서 예.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이제 주요 중진들의 그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봐서 정확하게 예측은 좀 어렵습니다. 예. 여당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재산세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해서는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네, 당내 뭐 다양한 그 의견들이 있었고요. 이제 부동산 특위에서 한 20일 동안 활동을 하면서 이제 당내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일차적인 안을 내놓고 이제 정책 의총을 통해서 토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몇 가지 그 전체 의원이 합의되는 내용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종부세 세구간 조정이라든가 양도세 유예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이견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율할지를 마지막 이제 지도부에 남겨진 숙제인데 사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부동산 대책이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일부에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게 좀 안정화돼가고 있는 추세에 다시 한번 시장이 출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이제 서울이나 그 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의원들이나 이런 측면 또 재보선에서 일부 서울 지역의 민심 이런 것을 고려해 보면 일부에서 수정해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재산세 부담이라든가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결국에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은 뭐 몇 가지에 있어서 뭐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 안에서 이제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서 곧 당의 공식적이고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온 국민이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향후 민주당은 좀 어떻게 의견을 모아서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 계속 이견이 있는 거는 사실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민심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어떤 그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자기 지지층,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국가의 현실, 그다음에 민주당 전체가 처해진 현실을 봐야 되는데 대통령은 죽비로 맞은 것 같다라는 아픔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전혀 그런 죽비로 맞은 느낌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의총내에서 계속 의견 분분을 하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어쨌든 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은 지금 부동산 정책 실패 아닙니까? 그러면 부동산이 2배씩 올라버리면서 결국은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에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집을 소유한 사람도 그 정부가 매긴 세금 정책 때문에 이사를 가지 않고 자신이 그냥 그 집에서 살고 있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징벌적 세금을 맞는 문제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심,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들어야 되는데 자꾸 일관된 뭐 정책이니 뭐 국정운영 기조를 뭐 지켜야 되니 이런 자기 스스로 함몰적 사고에 빠져서 결국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풀어주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도 역시 결론을 못 내리고 또 이 세금 정책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에 대한 지금 공급 정책도 사실 말이 공급 정책이지 언제 공급될지 기약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값이 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또 올라가기 시작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못 내오게 되면 결국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조국 전 장관이 지난 그저께였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 달 1일에 조국의 시간이라는 회고록을 출간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재판을 받는 중이지만 최소한의 해명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출간의 이유를 밝혔는데 이 시점에서 책을 낸 것이 뭐 어떤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 민정수석하고 법무부 장관 시절 전반에 대한 그 내용을 정리하는 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이제 돌이켜서 보면 조국 그 장관에 대한 수사 또 기소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있었고 수사나 기소가 또 무리한 것이었다는 부분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률적인 어떤 판단을 떠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 이런 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죠. 실제 사건 초기에는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을 가지고 가족 사기단이라고 해서 실제 주변 친인척까지 전부 다 이제 공경에 처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국 장관으로서는 밝힐 필요성도 있고 책임도 있고 해명을 해야겠다고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법률적인 그리고 재판 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왜곡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정권 하에서 진행된 일이고 여전히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를 가지고 정치권이 계속 다음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기본적 입장 그리고 조국 장관이 왜 이 상황에 처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본인이 밝히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받고 판단받겠다는 예. 뭐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뭐 저는 존중하고 그거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규재 교수께서는 뭐 이번 조국 전 장관의 출간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우선 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재판 중이신 분이 이거에 대해 회고록을 발간한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을 내는 법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책을 내신다는 걸 보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뭐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셨고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는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 막 계속 반복을 하셨어요. 형사소송법 148조가 친족이 연루돼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언 거부로 계속 임하셨단 말입니다. 재판장에서는 증언 거부를 하시고 나와서는 책을 출간하시고 내가 결국 물어보는 말에 답변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국의 시간이라고 책을 내셨는데 빨리 조국의 시간을 잊고 싶은데 또 조국의 시간이 연장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지 강성 친문들의 어떤 지지세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지지세가 있기 때문에 결국 조국 장관을 두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만 굉장히 속으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이고 예. 결국은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래야 누가 먼저 강을 건너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대선에서의 승패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다양한 정치권 이슈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